2012년 8월 20일 서울 중곡동의 한 주택에서 여자 비명소리와 함께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집 현관에 도착해서 피해자를 구하려고 현관문을 연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과도를 든 한 남자가 피해자 여성의 목과 뒤통수를 찔렀죠. 너무 순식간이었습니다. 범인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경찰을 발견하자마자 오히려 피해자를 찌른 남자. 이 남자는 당시 43살의 서진환이었죠. 서진환은 1969년 전남 구례에서 7남 3녀 중 6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욕탕 보일러공, 막노동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이후 음주와 도박에 빠져서 있는 돈을 다 탕진하면서 10명의 자식과 아내의 생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게다가 술만 마시면 아내와 아이들을 폭행했죠. 그런 남편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서진환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 도망치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서진환은 성적도 행동도 불량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가출을 반복하고 빈집털이를 하거나 슈퍼에서 먹을 것을 훔치는 등 비행을 시작했고 중3 때는 자전거를 절도한 절도죄로 처음으로 입건돼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안 경제 사정이 열악하고 서진환 외에도 자식이 많았다 보니까 서진환의 가출이나 비행에는 무관심했던 거죠. 자녀 각각에 대한 교육이 소홀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성적이 좋지 못했죠.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매사에 자발적이지 못하고 규칙을 잘 못 지킨다. 용의가 단정하지 못하고 결석이 잦다. 심성이 착하고 온순하지만 가끔 절제력이 요구된다. 등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공장에서 일하던 넷째 형을 따라서 서울로 상경합니다. 형을 따라 일을 하다가 적성이 맞지 않는다며 그만두고 봉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죠. 공장에서 일을 해 번 돈으로 사창가에 출입하면서 문란한 생활을 즐겼어요. 이때가 17살이었죠. 하지만 봉제 공장에서도 오래 일하지 못했습니다. 18살 때 친구의 권유로 부산으로 내려가서 주방용기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고등학교에 다시 입학해서 1학기 동안 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좀 달라지나 싶었지만 역시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죠. 학교에 안 가고 그냥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가서 원나잇을 즐기면서 어떤 때는 패싸움을 벌이기도 하는 등 음주와 유흥에 찌든 인생을 살았어요. 21살이었던 1991년부터 41살이었던 2011년까지 20년 동안 성범죄 등으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하기를 반복합니다. 처음 교도소에 들어갔던 건 1989년 단기사병으로 군에 입대하고 복무하고 있던 기간 중에 가정주부만 있던 집에 침입해서 주부를 강간하고 또 다른 집에 침입해서 다른 여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로 그쳐서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와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출소했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강도상해를 저질러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다시 출소해서 1년 3개월 뒤 강간할 마음으로 과도를 집어들고 피해자 A씨의 집에 따라 들어가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딸이 달려와 다행히 미수로 그쳤는데 이 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습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출소하고 또 1년 7개월 뒤 이번에도 흉기와 노끈을 소지하고 피해자 B씨의 옥탑방에 침입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양손을 묶어서 강간했고 지갑에서 2만 원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이 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1년에
경기 북부 제2교도소에서 출소했죠. 외에도 벌금형만 4번을 받았는데 그 벌금도 미납해서 2012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의정부 교도소에서 노역을 합니다. 5번에 걸쳐서 총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죠.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는 중간에도 10살 연상의 이혼녀와 1년 5개월가량 교제하기도 했는데 다시 성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면서 그 관계는 끊어집니다. 2011년 출소하기 전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고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을 했어요. 출소하고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했는데 퇴근 후에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야동을 보고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여전히 절제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월 18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모으는 돈 없이 월세, 핸드폰비를 제외하고는 음주와 유흥비에 사용했죠. 게다가 200만원가량의 신용카드 미납금이 있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2012년 2월경부터는 매달 15만원씩 납부하면서 신용회복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월 470만원가량의 구상권 청구를 받고 월급 통장까지 압류당하면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압박감을 회피하기라도 하듯 2012년 8월 19일 밤부터 그는 밤새 자신의 컴퓨터로 야동을 받고 20일 아침 사무실로 가부를 하러 갔다가 그때 출근하던 여자들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피곤하면 제대로 관계를 하기가 힘들었던 그는 집에 다시 돌아와 비아그라를 먹었고 길을 지나가다가 혼자 집에 들어가는 여자가 있으면 뒤따라가서 칼로 위협하고 손을 묶어서 강간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전에도 그랬듯이 말이죠. 그렇게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를 챙겨서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일면식도 없는 이 씨가 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현관문을 잠그지 않는 것을 우연히 보고는 이 씨를 범행 대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숨어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아이들을 통학버스에 태워주고 돌아온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서 안방으로 들어오자 바로 칼로 위협했죠. 이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창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뺨을 수에 때린 뒤에 유린하기 시작했어요. 피해자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저항하는 걸 멈추지 않자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맞고 있다가 이 씨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밖에 있다고 둘러댔죠. 그 말에 피해자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애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달려나와 현관문을 잡았습니다. 서진환이 피해자를 현관문에서 떼어내려는 순간 경찰이 도착했어요. 이때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경찰도 피해자도 같이 문을 연 순간이었죠. 그 순간 서진환은 피해자의 목과 뒤통수를 4번이나 힘껏 찌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 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어요. 서진아는 경찰을 보고 오히려 피해자를 찌른 이유에 대해서 만약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일반 시민이었다면 밀치고 도망갔을 텐데 경찰이어서 도망갈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 피해자가 미워져서 찔렀다고 답했습니다. 혈압이 오르는 부분은 더 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즘 생활이 어려워서 사고치고 교도소에나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갑자기 여자를 강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안 그래도 7년 6개월을 복역하고 나왔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전자발찌까지 채우니까 억울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전자발찌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하라고 전화해서 괴롭히고 밤에 샤워도 못하고 반바지도 입지 못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다고 했습니다. 누가 성범죄 저지르라고 등 떠민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벌금도 내야 되고 통장도 압류되고 하니까 이런저런 일이 겹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교도소에나 들어가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성폭행에서 안 잡히면 좋고 잡히면 뭐 들어가서 살면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31일 DNA 분석을 통해서 서진환의 추가 범행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씨를 살해하기 약 2주 전이었던 2012년 8월 7일, 일주일 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피해자 C씨가 집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사건 당일 역시 흉기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과도로 협박하고 손목을 묶어 억압하고 강간합니다. 이후 신고하면 서로 좋을 거 없다면서 신고도 하지 말고 소리도 지르지 말라고 위협한 뒤에 피해자 집을 빠져나왔죠. 범행 발생 당시에는 범인이 특정되지 못했고 서진환도 체포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이 범행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DNA 일치 증거를 들이밀자 그제야 그 범행이 드러난다고 해서 자신에게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되려 피해자가 사건에 휘말려서 고통을 당할까봐 미안해서 범행 사실을 숨겼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하면서 자백합니다. 교도소를 그렇게 들락날락했는데 DNA 일치되는 게 왜 없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당시 경찰은 서진환의 DNA를 확보해서 국가수에 분석을 의뢰했지만 그때 국가수가 보유한 DNA 정보에는 서진환의 자료는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당시에는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용의자 DNA는 경찰이 관리를 하고 수감자로부터 채취한 DNA 정보는 검찰이 관리하기 때문에 검경이 DNA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서 놓쳤다는 게 밝혀졌죠. 2020년 이후에는 150만 명 이상의 DNA 샘플을 수집했고 현재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간의 DNA 정보 연계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정보 연계가 됐다면 이 씨에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잡힐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서진환의 양심도 없고 반성도 안 하는 뻔뻔한 태도는 경찰 조사에서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여경한테 마지막으로 보게 될 사람이니까 한번 하고 싶다며 성희롱을 하기도 했고 이 씨를 무자비하게 때린 이유에 대해서는 수많은 여자를 강간해봤지만 그렇게 심하게 반항하는 여자는 처음 봤다면서 모든 걸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도 했죠. 그리고 여동생까지는 어렵겠지만 사촌동생이나 동네 사람 정도라면 강간이 가능하다면서 술 마셔서 그렇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항소를 하기도 했는데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하는 그에게 검찰이 주머니에 쑤셔 넣은 칼은 과일 깎아 먹으려고 챙긴 거냐고 호통을 치니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감형만 해주면 종교에 귀의해서 속죄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인권을 자주 거론하면서 자신이 발목에 찬 전자발찌가 비인권적이고 비인간적이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언론이 얼마만큼 자신 신상을 알고 있는지 얼굴은 또 공개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시로 물었다고 하죠.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놓고도 또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놓고도 자기 얼굴은 알려지는 게 싫다는 겁니다. 2012년 11월 22일 서진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됐어요.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고 현재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12일 자정 무렵에 전주교도소에서 나무의자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서진환은 여전히 막 살고 있네요. 하지만 이 씨의 남편분은 사건 발생하고 한 달 뒤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이사를 해야 했어요.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죠. 2004년 강도강간죄로 복역을 했을 때 검찰이 특례법이 아닌 일반형법을 적용해서 3년 일찍 출소했고
이 사건을 저지르기 13일 전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던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였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서울 도심을 활보하다가 살인까지 저지른 범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물은 것이죠.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고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가까이 지난 2022년 7월 14일 대법원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2023년 2월 1일 남편분이 승소하면서 국가배상을 받게 됐어요. 사건 발생 이후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 왔고 현재는 고위험군 전담제, 일대의 전자감독 대상자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무기징역이어도 가석방이 가능한데요. 대략 10년 정도 지나면 서진환이 가석방이 가능한 시기가 오는데 만약 서진환이 나온다면 60대 중반이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또 아내를 잃은 이 씨의 남편분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분들을 생각해서 제발 가석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피해자분이 당했던 일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잔인했어요. 최대한 간결하게 얘기한 건데요. 서진아는 PCLR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31점을 받았던 조두순보다도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영원히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이 씨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